저는 65세 한명진입니다. 평생을 국어교사로 살아왔죠.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돌보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로 하루하루가 바빠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1살 터울 동생 명호를 10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재수 씨 서연과 조카 지은이를 조용히 지켜보며 도와왔어요. 오늘은 명호의 10주기 제사날입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먹먹했어요. 서연이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상을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하얀 송편이 제사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대추와 밤을 올린 떡들이 고운 빛을 내고 있었죠. 명호가 살아있을 때 서연이 만든 떡을 먹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명호는 항상 말했습니다. 형, 우리 서연이가 만든 떡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행복해하던 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늘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서연이 떡을 만들면 명호가 먼저 달려가서 맛을 보고 지은이는 어린 손으로 엄마를 도와주곤 했죠.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서연과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연은 여전히 단정하고 아름다웠어요. 검은 한복을 입은 모습이 더욱 숙연해 보였습니다. 절을 올리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서연을 지켜보며 느꼈던 마음이 단순한 가족의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년퇴직 후 허전했던 마음 한편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계속 자문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서연이 혼자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 있어주고 싶었고 지은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서연이 떡을 내려놓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떡 그 사람이 제일 좋아했었죠. 서연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깊은 그리움과 함께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향기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명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연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이 따뜻하고 정성스러웠어요. 제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주버님 덕분에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서연의 떡집 운영을 도와주고 지은이의 학비를 대주고 집안 큰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섰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연을 보는 제 마음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조용한 눈빛 속에 감정의 실금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조카 지은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큰아버지, 엄마가 요즘 자꾸 멍해져요. 지은이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할 것들이 산더미 같은데 어머니 걱정까지 해야 하니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저는 지은이의 말을 들으며 서연이 혼자 감당하고 있을 무게를 생각했습니다. 딸의 결혼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혼자 남게 될 외로움도 클 텐데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는데 엄마가 자꾸 멍해져요. 아빠 기일 때문인지 그냥 옆에 한번 가봐 주시면 안 될까요? 지은이의 부탁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이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을지 짐작이 갔어요. 떡집 운영부터 딸의 결혼 준비까지
모든 것을 홀로 해내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떡집으로 향했어요. 떡집에 들어서니 서연이 혼자 반죽을 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힘없어 보이는 뒷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서연은 저를 보고 놀란 듯 손을 털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는 서연을 보니 지난 10년간 얼마나 혼자서 버텨왔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떡 만드는 향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명호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서연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어요. 반죽을 치는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거든요. 지은이가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서연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연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들을 보며 저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혼자 안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 후에 올 변화들, 혼자 남게 될 두려움, 그리고 명우 없이 맞이하게 될 첫 번째 가족 경사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아주버님, 제겐 그날 이후 가족 중 유일한 버팀목이셨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명호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지은이를 혼자 키우며 막막했을 때, 떡집 운영이 어려워 고민이 깊었을 때, 언제나 제가 곁에 있어줬던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서연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단순한 책임감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손님들도 뜸했고 다만 서연과 저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서연의 옆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연이 더 이상 재수 씨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철거 위기에 놓인 서연의 떡집 소식을 듣게 된 건 지은이를 통해서였죠. 구청에서 상가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서연은 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짐작이 갔어요. 30년 넘게 운영해온 떡집이 문을 닫아야 한다니 서연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을 테죠. 저는 즉시 구청에 아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교직에 오래 있다 보니 공무원들과 인맥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는 제자 하나가 있어서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죠. 다행히 재개발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였습니다. 저는 서연의 떡집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아왔는지, 그리고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좋은 떡을 만들어 온 가치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며칠 뒤 서연의 떡집을 다시 찾았을 때 서연은 홀로 앉아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관련 공문들이었죠. 서연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명호와 함께 꿈을 키웠고 지은이를 키웠고 혼자서도 삶을 이어왔는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서연의 손끝이 서류 위에서 떨리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가게는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곳인데 오늘은 쓸쓸하기만 했죠. 진열장에 놓인 떡들도 언제나보다 적어 보였습니다. 서연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인지 평소보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죠. 서연에게 이 떡집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거든요. 명호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지은이와 함께 만들어온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옛날 사진들, 명호가 직접 만들어준 간판, 지은이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들로 가득했어요. 날이 저물어가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죠. 평소보다 동작이 느렸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찬장을 정리하는 서연의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서연이 우산 없이 나가려는 것을 보고 제 우산을 건넸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도 아주버님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10년간 혼자 버텨온 피로감과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서연을 혼자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 오는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서연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이 가게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빗방울이 더욱 굵어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우산을 들고 서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서연의 손을 잡았죠. 따뜻하면서도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떡을 빚고 반죽을 치며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을 드디어 꺼낸 것이죠. 서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빗속에서 저를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서로가 느꼈던 미묘한 감정들이 이 순간 공기 중에 떠오르고 있었죠. 비는 계속 내렸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빗소리와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저와 서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건 며칠 뒤였습니다. 서연의 떡집 앞에서 우산을 함께 쓰고 서 있던 그 순간을 지은이가 보았던 거죠. 그날 밤 지은이가 집에 와서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딸은 어머니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서 지은이가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눈치 빠른 아이였거든요. 아버지를 잃고 난 뒤에는 더욱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철이 일찍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은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우리는 동네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죠. 제가 본 지은이 중에서 가장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기보다는 가족을 걱정하는 딸의 모습이 더 강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어머니를 지켜보며 자란 지은이에게는 가족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겁니다. 큰아버지, 혹시 엄마랑 무슨 사이예요? 지은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질문이긴 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은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서연에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선 무언가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최근 들어 자주 멍하니 있는 모습, 떡집에서 일할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있을 때의 어머니 표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도 눈치챘다고 하더군요. 딸의 예민한 관찰력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은이는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를 때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는 것까지 알아챘다고 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지은이의 옆모습이 어린 시절 명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각이 많을 때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까지 그대로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명호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동생의 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이걸 보라고 그런 걸까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호에 대한 죄책감이 순간 밀려왔어요. 동생의 아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명호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은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저에 대한 실망감이 모두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그냥 우린 가족이었을 뿐이야. 그 말이 나오자마자 스스로도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지은이도 제 대답에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려는 제 모습이 더 무책임하게 보였을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려는 어른의 비겁함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지은이는 제 대답을 듣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지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큰아버지도 이제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이가 원하는 것은 거짓말이나 변명이 아니라 진실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와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명호가 이 상황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서연에게 품고 있는 제 마음이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서연을 향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도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가 저를 오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일하는 제자와 서연의 떡집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모습을 지은이가 보았던 거죠. 제자는 젊은 여성 공무원이었고 저희는 서류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본 지은이에게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서연에게 찾아가서 따져 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큰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오해였죠. 지은이는 평소보다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결혼 준비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겹치니 감정적으로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혼자서 떡집을 운영하며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딸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제가 다른 여성과 있는 모습을 본 지은이의 반응은 서연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연의 떡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게 분위기가 침울했어요. 서연은 반죽을 치고 있었지만 손놀림에 힘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죠. 제가 들어가자 서연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어제 일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구청 직원과 만난 것이 서연의 떡집을 도우려는 일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서연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지켜주신 게 아니라 뺏어간 거였어요. 지은이가 했다는 말을 서연이 전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에게 저는 더 이상 믿음직한 큰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명호를 잃고 난 후 지은이에게는 저만이 아버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저를 이제는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아닌 그냥 재수 씨였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연은 우리 사이에 생긴 미묘한 감정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어 했어요. 지은이의 오해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과부로 살아오면서 늘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던 서연에게는 이런 상황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설명하려고 할수록 서연은 더욱 마음의 벽을 쌓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떡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서연이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이별의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지은이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왔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멀어져 버린 것이죠. 제가 서연에게 품었던 마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 같아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정년퇴직 후 더욱 외로웠던 일상에서 서연과 지은이는 제게 큰 의미였는데 이제는 그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명호가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자였던 방송인 최민경이 라디오에서 스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최민경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였습니다.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고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학생이었죠. 졸업 후에도 가끔 안부를 전해왔는데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목은 마음을 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주 한 명씩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죠. 최민경은 그날 저를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만났던 국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학창 시절의 추억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최민경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담백한 사람,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지은이는 결혼 준비로 바쁜 중에도 우연히 그 라디오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선생님에 대한 추억담인 줄 알았는데 들을수록 제가 어떤 사람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민경은 고등학교 시절 집안 사정이 어려웠을 때 제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학용품을 사주고 참고서를 빌려주고 때로는 용돈까지 주면서도 절대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던 일들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할 때도 추천서를 써주고
면접 준비를 도와주었던 일들도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자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최민경에게는 인생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제가 동생을 잃은 후 재수 씨와 조카를 돌봐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최민경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려주었어요. 혼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마음, 조용히 헌신하는 모습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전해주었습니다.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최민경은 제가 얼마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강조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면서도 외롭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던 점,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던 점들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던 교사로서의 모습도 생생하게 그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 부끄러우면서도 고마웠어요. 방송을 들은 지은이는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반성이 들었다고 해요. 어머니를 지켜봐온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묵묵히 헌신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오해했던 카페 사건도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더욱 미안해했어요. 지은이는 라디오를 듣고 나서 바로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해요. 엄마, 내가 너무 쉽게 판단했나 봐요. 어머니와 저 사이의 감정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봤던 자신을 반성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장 힘든 시기에 저만이 진정으로 가족을 지켜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향해 품고 있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연도 방송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떡집에서 혼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최민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10년간 제가 보여준 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라디오 방송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풀리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도 좁혀지기 시작했죠. 지은이는 서연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제 사이의 감정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계속 지내기에는 주변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 조심스럽게 살아온 서연에게는 더욱 그랬을 거예요. 저 역시 정년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서울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제 남은 인생을 시작해보자고 말이죠. 남해를 선택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옛날에 명호와 함께 여행을 갔던 곳이었거든요. 그때 명호가 말했어요. 형,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런 바닷가에서 살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살, 그리고 조용한 바다가 있는 곳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했었죠.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남해로 향했습니다. 연금을 털어 남해의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건물이었어요. 1층은 책방으로, 2층은 제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책들과 학생들이 선물해준 책들을 진열했어요. 창문 너머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저녁이면 노을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평생 책과 함께 살아온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었죠. 서연에게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해에 내려와 있다는 소식과 함께 언제든 오고 싶으면 오라고 전했어요. 서연도 서울에서 떡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개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혼자서 계속 운영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은이가 결혼해서 독립하면 더욱 외로워질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연이 남해를 찾아왔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왔는데 제 책방을 보고는 감탄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서연의 얼굴에도 평온함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제 책방 옆 건물에 작은 찻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통차와 함께 직접 만든 떡을 파는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번잡함을 떠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적극 지지했죠. 서연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2달 뒤 서연의 찻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담스러운 간판에 정갈한 실내 분위기가 서연과 잘 어울렸어요. 첫날부터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만든 떡과 차의 맛에 반한 분들이 점점 늘어갔죠. 저도 매일 찻집에 들러 차 한 잔씩 마시며 서연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와는 다른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였어요. 지은이가 결혼식을 남해에서 올리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어머니와 저를 위해 이곳에서 하고 싶다고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명호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지은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지켜주셔서 고마웠어요. 이제 엄마 곁엔 큰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있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은이가 저희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명호를 잃고 난 후 10년 동안 가족으로 지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연도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남해의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서연과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상상해 봤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해에서의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찻집에서 일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았던 거죠. 다행히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며칠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서연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서연의 곁을 지키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해 왔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떡집을 운영하며 지은이를 키워내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쳤을 거예요. 제가 더 세심하게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새벽녘 서연이 깨어났을 때 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제가 밤새 곁에 있었다는 걸 알고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아플 때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간병인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돌보고 싶었습니다. 10년 넘게 서로를 지켜보며 살아온 사이인데 이런 때 곁에 있지 않으면 언제 함께할 수 있겠어요.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며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서연은 명호를 잃고 난 후부터 제게 느꼈던 고마움과 의지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이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선 다른 감정으로 변했다는 것도 고백했어요. 저 역시 서연을 향한 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태어난 후 저희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걷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죠. 서연의 손을 잡고 걷는데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행복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병원에서 서연의 곁을 지키며 했던 기도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이 아팠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간절함을 그대로 전했어요. 평생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는 서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마음을 말입니다. 서연도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고마워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고 했어요. 바닷가에서 돌아와 저희는 각자의 공간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저는 책방에서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았고 서연은 찻집에서 차를 우리고 떡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더욱 확실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같이 시장을 보러 가는 소소한 일상들이 행복했습니다. 지은이가 남편과 함께 안부를 물으러 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서연의 건강을 걱정하며 찾아온 것이었는데 저희 두 사람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어요.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조심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모습에 안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저희를 축복해주는 마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을 하늘 아래 서연과 손을 잡고 조용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사랑을 모른 채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면 말할 수 있다고요. 이 사랑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입니다. 늦게 시작된 사랑이지만 진심이기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명호에 대한 죄책감도 이제는 많이 사라졌어요. 동생도 저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해의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시간, 서연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입니다. 60대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서연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